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환상소설, 환상시학 관련해서 원론적 얘기를 잠시 하면, 츠베탕 토도로프라는 그 프랑스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환상문화 소설이란 책을 씁니다. 거기서 이제 환상의 분류법, 요즘 개념 틀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데, 뭔지 이건지 저건지 알 수 없는 애매함, 망설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거 이제 거기서 그 환상성이 형성이 된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망설임입니다. 망설임. 그리고 이제 경이로운 것, 정말로 저 세계의 힘이 침투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거 있죠. 마벌러스 그거랑,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언캐니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뭔가 굉장히 낯설고, 그래서 두렵고 그로테스크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찜찜하게 하는, 제가 볼 땐 이게 되게 맞는 것 같은, 뭔가 되게 찜찜한 거예요. 이제 그런 건데 독일어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의 원조는 프로이트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호프만의 모래사나이를 분석을 하면서 이제 그 주인공의 어떤 정서 상태, 그다음 결국 거기서 주인공이 파멸하게 되거든요. 자살 비슷하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어릴 때 트라우마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가지고 와서 쓰는 개념인데, 요런 그 망설임 이 높을수록 많을수록 더 훌륭한 환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 모델로 푸시킨의 요 스페이드 여왕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은 이제 토도로프가 아니고 도스옙스키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도스옙스키는 이제 우리가 3주차, 4주차에 읽을 그 도스토옙스키인데요. 도스옙스키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중년에 이게 소설 갖고는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잡지를 이제 편집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투고작, 어떤 여성 작가가 이제 그 소설을 써가지고 투고를 이제 합니다. 하는데 그 소설 원고가 저희들한테 남아있진 않고요. 도스옙스키가 이제 그거를 읽고 평을 하면서, 계제 불가예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계제 불가를 때려야 되니까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소설을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이거다 하면서 이제 혹평을 이제 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추정을 해보면, 그녀가 쓴 소설이 굉장히 환상적인 얘기로 도배가 된 모양인데, 어떤 주인공이 심장이 없는 채로 이렇게 살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도스옙스키가 그것을 꼬집으면서, 야, 그게 말이 되냐, 사람이 어떻게 특정한 신체 기관이 없이 살 수가 있느냐, 아무리 환상 동화라고 해도 무릇 환상적인 것에는 다 뭡니까,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과 옥조를 저희한테 남겨주는데요. 환상적인 것은 당신이 거의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현실적인 것에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다시, 환상적인 것, 이제 이때 협소한 의미의 환상인데, 이것은 현실적인 것, 리얼한 것과 애매하게 이렇게 경계를 맞대고 있어야 된다. 그럴수록 더 아름다운, 더 고품격의 고급의 환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우리에게 예술의 거의 모든 형식을 선사한 푸시킨은 스페이드 여왕을 말하자면 이제 환상소설의 최고봉으로 이제 도스옙스키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거를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아마 게르만이 귀신을 봤다, 환영을 봤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소설을 또 다 읽고 나면은 그게 정말로 저 세계에서 온 환영인지, 아니면은 게르만의 어떤 내적인 움직임에서 형성된 것인지 우리가 헷갈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 대목인데요. 어쨌거나 이제 스페이드 여왕을 다 읽고 났을 때 우리의 결론은 후자 쪽으로 이제 이렇게 기울게 됩니다. 여기서 그 뿌시킨의 어떤 작가로서의 천재적인 직관, 늘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어쨌거나 동화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라는 거를, 이거는 작가적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천재성이라고 부르는 그건데요. 그걸 이제 본능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형상화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애매하게 쓰면서 그래도 이제 후자 쪽으로 가게끔, 즉 인물에 초점을 맞추게끔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문제는 저 세계에서 뭔가 온 거냐, 이러면 이건 세계입니다. 세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냐, 환상이, 아니면은 이 개인의 문제, 인간의 문제, 여기서 이제 게르만인데 이것이냐인데, 후자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게끔 스페이드 여왕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제 소설 전체를 놓고 보면은, 아, 그러면 이제는 단순히 이게 환상이냐 뭐냐, 그렇다면 이 환상의 근거는 뭐냐 해서 이런 시학적인 문제, 기법으로서의 환상을 보다가 더 다른 곳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초점을 이동시켜야 될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인간입니다. 개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인 게르만을 이제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자, 게르만을 보시면 이제 요게 두 번째인데, 제가 세계 괄호치고 페테르부르크와 인간 괄호치고 게르만, 그리고 이제 선악 윤리의 망설임이라고 썼는데, 환상 시학에 있어서의 망설임은 환상적인 것과 사실적인 것, 현실적인 것 사이에서의 망설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게르만이라는 인물을 보면 이 인간 개인, 문제적 개인인 거죠. 이걸 보면은 얘도 굉장한 망설임에 시달려요. 얘는 이제 윤리적인 망설임이다. 선이냐 악이냐.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추구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거는 정도로 가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뭔가 다른 수단을 이제 취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손쉽게 악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이 이제 개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망설임, 이걸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잠시 앞에서 이제 놓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시대가 바뀌면, 원래 애초에 환상은 동화, 신화 이제 이런 건데, 푸시킨은 이제 근대 문학 으로 가는 그런 환상 소설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상 소설인데 굉장히 근대적인 요소가 이제 많이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요즘 쓰는 이제 SF 같은 이런 건데, SF가 지금 보면 SF예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거 아직 이루지 못했으니까, 냉동인간이나 뭐 이런 것들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 과학 기술을 우리가 획득하게 돼서 이게 상용화되면 이건 세태소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어떤 문학사적인 흐름을 뿌시키는 파악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환상의 주체를 세계의 틀에서 인간으로 이제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인간이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게르만인데, 게르만을 이제 문학적으로 그 페테르부르크 인간, 페테르부르크 주인공, 근대적 인간, 그 러시아 문학에서 한 범주를 이루는 그거에 이제 맨 첫 번째, 그 계보에서 맨 첫 번째로 이제 올려둡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게르만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